자, 56번부터 한번 볼까요, 그냥? 간단히 52번부터 한번 봐도 되겠네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와 관여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 사무에 대해서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지도감독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조언, 권고,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보고하거나 회계감사 같은 건 행자부 장관이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기 업무들이 있으면 이를테면 조언이나 권고 이런 것들은 생각해봐요. 행안부 장관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조언하고 이런 것들은 주무부 장관입니다. 이 부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에서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조금 더 할 거고 55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 지도감독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자치사무에 대해서 서류 정부 또는 회계를 감사. 이건 했는데 56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 지도감독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유인된 국가사무에 관해서 시도는 행안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어. 제가 국가 할 때는 주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자, 일반적으로 업무에 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57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장의 직무이행 명령에서 서울시장이 국가 유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개의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해서 사면허 이행, 직무이행 명령 맞죠? 뭐 하고 있습니까? 부작이니까, 그렇죠? 게을리하는 거. 그 다음 58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 직무이행 명령에 주무장관은 서울시장이 국가 유임사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시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 필요는 맞죠? 대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무이행명령에서 서울시장은 주무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지방자치단체장은 60번입니다. 직무이행 명령에서 59번의 경우 서울시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집행정지 결정도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여기 봐. 의회 서울시의회하고 이 장이 있는데 국가는 주무부처라고 그랬습니다. 주무부처가 보니까 국가사무야. 그런데 이행하고 있지 않아. 이 부작위하고 있어. 부작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단 말이야. 그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다 그랬죠. 그럴 때 직무이행 안 하면 뭣도 한다 그랬어? 대집행해 버린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부작위는 자치사무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국가사무. 그런데 뭐 한다? 이거 부당해. 그러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소를 제기하면서 이 명령 집행을 뭐 해주라? 정지해라. 이것까지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그쵸? 문제는 많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광역행정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광역행정은 왜 강조되는지 한번 볼까요? 광역행정. 사실 이 광역행정은 신중앙집권이기도 하고 신지방분권이기도 해요. 조금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즘에 여기 한번 생각해 봐. 미추홀구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죠. 뭐 서울 같으면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 그렇죠? 서로 연계돼 있잖아, 그렇죠? 자, 쌤 여기 봐. 여기 만약에 소방, 치안 한번 볼까요? 범인이 여기서 사건이 있다 그래서 여기만 머무릅니까? 이쪽도 갑니까? 다 이쪽도 가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광역적으로 조금 대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맨날 TV에 보면 광역수사대 있죠. 광역수사대는 자기 지역만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전체를 못 보고 놓치기 쉽장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무슨 행정이 나왔다? 광역행정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배경 보니까 교통, 통신 발달, 산업화, 도시화, 생활권역 확대, 규모경제 발휘, 상호의존성 증가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공원도 이렇게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뭐 경계선상에 있기도 하죠. 관할도 여러 구가 관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 없었어요. 당연히 뭐 여러분 지리산만 하더라도 거기 뭡니까? 전라도하고 경상도 다 여러 군데서 여러 군이 겹쳐 있죠. 그럼 지리산 관광 개발은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광역행정이다. 근데 광역행정의 업무 처리 수단이 좀 있어요. 그 좀만 보시면, 자, 수단에는 3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거 3페이지 조금 볼까요? 먼저 어떤 게 있다고 그럽니까? 공동처리 방식이 있다는 거죠. 크게는 공동처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연합이 있고, 그 다음 합병이 있고, 특별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구.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공동처리는 어떻게 한다? 함께 처리한다는 거죠. 단 기존 지자체 변동 있어 없어? 변동 없고, 단 이 광역 사무 주제를 가지고 A나 B가 처리하는 거, 그렇죠? 광역 사무야, 광역 사무. 그것에 관해서 A나 B가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서로 이렇게 있는데 A, B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서로 이쪽과 이쪽이 관련된 사업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걸 처리하는 거. 그럴 때 만드는 게 뭡니까? 거기 행정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행정협의회. 그래서 여러 지방자치단과 상호 연락, 조정 협의 등을 위해서 광역사무 공동처리를 위해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겠고, 그다음 일부 사무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게 조합이라고 들어가면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일부 사무조합에서 공동으로 처리합니다. 그다음 위임하고 위탁을 조금만 구분을 하시면, 위임은 보통 상하관계에서 하는 걸 위임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는데, 위탁은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맡기는 걸 위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자,
우리가 쓰레기 매립지라고 합시다. 쓰레기 매립지를 여기다 설치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쓰레기 매립지를 여기다 설치하려고 할 때 뭐 아까 연합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거기 이 일부 사무조합, 여기 쓰레기 매립지 사무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는 자기는 쓰레기 매립지 없으니까 우리 쓰레기 매립지를 뭐 해주라, 니네가 대신 처리해 주세요 하고 위탁할 수 있겠어요? 부탁이야, 부탁. 위탁. 단 계약하고 뭐 할 수 있겠어?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된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런데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쓰레기 여기서 소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거는 여기서 소각 안 하니까 우리 것도 소각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뭐라 그래? 사무 위탁이라고 그런다. 그다음 공동기관 세우거나, 그다음 연락회의 같은 것을 해서 서로 간에 공동으로 처리하는 거. 뭐 이를테면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연락해서 서로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보통 공동 처리 방식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렇죠? 그런데 연합, 우리나라는 없어요. 연합은 다행히 여기는 방금 5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우기도 쉬워. 이것만 그냥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정말 우리나라 이건 없고 이건 뭐 합친다는 거니까. 그러면 자 거기 봐, 연합은 기존 지자체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해? A나 B가 하는 게 아니라 광역사무주체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C가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공동처리는 A나 B가, 아까 쓰레기 처리장은 B가 있었잖아. 소각장은. 또 뭐가 있으면 A가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일은. 이런 식으로 A와 B가 하는데, 연합은 그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얘가 해. 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 그래? 연합. 연합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또는 도시공동체, 복합사무조합. 그렇죠? 사무조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사무조합, 복합사무조합, 그 다음 제일 밑에 전부사무조합. 그래서 이것만 해보자. 봐. 일부 사무조합은 여기, 복합사무조합은 여기, 그 다음 전부사무조합은 여기. 이 정도로 알면 되겠죠? 깊게 안 나오니까. 자, 통합은 아예 뭐가 없어. 둘 다 완전히 지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기존 지자체의 변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사무주체를 시가는 거. 그러니까 연합하고 통합하고 차이는, 연합은 그래도 살아있는 거고, 통합은 아예 이 지자체가 변동이 있어서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 뭐 말인지 금방 알겠죠? 그럼 딱 보면 나머지들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만 공동처리, 이것만 5가지 방법만 조금 다르죠. 그 다음 거기 특별구에서, 특별구는 우리나라도 역시 없고, 외국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 이런 구가 있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만 뽑아서 구로 만든다면, 거기 A, B 둘 다 무엇에 해당돼? 옛날에 우리나라가 8학군이 학군제가 있었어. 학군제 할 때 이렇게 했어. 학군제 하면 강남하고 서초하고 걸쳐요. 강남구, 서초구. 그런데 거기 걸쳐서 이렇게 하면 특별하게, 강남구도 아니고 서초구도 좀 애매하잖아. 그러면 그걸 뽑아서 그냥 특별구로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안 하고 있는 게 2가지니까 2가지는 아예 뭐 생각을 안 하면 되겠죠. 연합하고 특별구는 없으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게 뭐다? 광역사무하는 방법입니다. 다시요. 광역사무하는 방법을 이제 대강 알겠죠? 그러면 광역사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문제를 빨리 한번 봅시다. 광역사무.
자, 70번. 미안해, 69번부터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아까 무슨 처리라고 그랬어? 행정처리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쵸?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역행정사무를 맞죠? 70번 광역행정은 기존 행정구역을 초월해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할 수 맞죠? 71번 광역행정은 행정권과 주민의 생활권을 일치시켜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아무래도 그러죠. 우리가 생활권 봐봐. 우리가 미추홀구에서 주로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봐봐. 점심시간에 내가 어디 미추홀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서 있는데 거기서 주민등록등본을 띄고 싶다. 물론 요즘은 다 전산화 돼 있는데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해도 되잖아. 만약에 광역행정이라면. 그쵸? 자, 그 다음, 이 72는 광역의 규모 경제를 확보하기 쉽다. 73 광역행정은 지방자치 간의 균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서로 합치면 좀 균질해지겠죠. 74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서 사무위탁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서 자기 사무의 일부를 상대방에 위탁해요. 맞죠? 계약한다고 그랬잖아. 아까 소각장 얼마 줄 거니까 여기서 소각 좀 해주십시오 한다고 그랬죠. 75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서 연락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가 광역적 갈등 관계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락회의가 이런 건 조정권은 없습니다. 연락회의가 조정권까지 갖지는 못합니다. 76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에서 공동기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자 거기 봅시다. 법인격도 틀렸고 둘 이상의 지방자체가 광역사업을 처리를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여기 한번 아까 문제를 봅시다. 아까 공동처리 한번 봐봐. 공동처리 자, 공동기관 한번 볼까요? 공공기관. 공동기관은 어떤 겁니까? 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관의 간소화, 전문 직원 확보, 재정 전략을 위해서 별도 광역행정기관을 기하기 위해서 기관장, 위원, 직원 등을 공동기관은 기관장이나 위원, 직원들을 공동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 문제에서 아까 76번 문제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가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조례에서 공동으로 법인격을 갖는 기관을 운영하는 방식. 그렇죠? 이건 사실은 딱 맞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법인격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 조합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건 어디에도 안 맞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자, 77 광역행정의 처리 방식에서 협의회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가 광역적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규칙에서 법인격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법인격 없습니다. 행정협의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페이지 단점 한번 읽어봐요. 단점 협의회는 독립적 법인격이 없어 사무처리 효과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실질적 협력 효과가 크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협의회는 뭐가 없다? 법인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법인격이 있는 건 조합이란 말이 있을 때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러면
거기 5가지 중에서 법인격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일부 사무조합이죠. 나머지는 없다. 조합이란 말이 들어가면 지방행정에서는 법인격은 있습니다. 다음 77번 광역행정의 공동처리 방식의 합의에는 맞네. 다 했죠? 이해는 됐죠? 이해는 자, 이해는 됐을 걸로 보고 거기 이제 신중앙 집권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다음 213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중앙 집권하고 신지방 분권. 신중앙 집권과 신지방 분권. 자, 거기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먼저 신중앙 집권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영미 등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신중앙 집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고, 행정사무가 양적 증가와 질적 심화가 촉진되고 과학기술의 발달, 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재정의 의존,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규모의 규제의 필요성, 국민적 최저 수준 유지가 필요할 때. 그래서 조금 이거 하나 봅시다. 제임스 밀은 권력은 분산하고 지식은 뭐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거기 협력적 집권이고 수평적 기능적, 그다음 비권력적이고 수평적이고 형제적 집권. 그다음 신지방 분권은 대립계의 경향이야. 대립계의 경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미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신중앙 집권을 이야기하는데, 신지방 분권은 사실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지방 분권이 좀 강했다 그랬죠. 그래서 자, 프랑스가 우리의 기초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프랑스는 우리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동이라고 그러면 뭐 시군구인데, 우리나라 시군구는 너무 커요 사실. 스위스나 이런 데는 뭐 500명, 2,000명, 3,000명 이 정도만 밖에 안 되니까 주민자치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다 얼굴 아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시군구가 너무 크잖아 사실.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시에 가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옆에 구 미추홀구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죠. 꼬민. 그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 데파르트에서 이렇게 보통은 꼬민 데파르트. 여기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말 그대로 중앙에서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3계층 체제. 지방자치가 3계층 체제. 그래서 뭡니까? 레지옹. 이게 보통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도도 아닌데, 도도 이제 큰 도. 경기도 1,000만 명, 2,000만 명 되는 도로 만들어서 이것 중심으로, 여기가 너무 강하니까 레지옹에다가 많은 권한을 줘요. 그래서 분권을 했으니까 이것 뭐가 되겠어? 지방 분권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했던 일을 여기서 광역에서 한다니까 광역 행정이 되고, 그렇죠? 여기다 힘을 줬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걸 신지방 분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지방 분권 개혁, 일본의 지방 분권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왜냐하면 중앙 집권의 폐해가 심화되고 도시화가 진전되고
국제화 세계사 신자유주의에 의한 영향이고 대중 문명에 대한 염증, 정보 확산서 능률성, 민주성의 저하, 국가와 지방자치와의 관계가 병렬적 관계. 밑에 보니까 국가는 기본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은 뭐한다? 집행한다. 국가는 사전적 권력적 관념을 배제하고 지식적 사후적 관념만 한다. 그래 결과는 둘 다 능률과 민주의 조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딱 어떤 거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신지방 분권화는 프랑스 이야기가 꼭 나올 것이다. 그렇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여기 문제 간단히 풀고 레즈미로 앞에 이 부분만 풀면 돼. 다 풀었고 거기 217페이지 41번 문제 거의 안 나왔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중앙집권은 장점으로는 강력한 행정 추진으로 국가와 비상절도나 위기상황에 유리하다. 중앙집권 맞죠? 42 중앙집권을 장점으로 규모 경제 외부 효과 조정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 달성 맞죠? 중앙적 공부 장점으로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이 중앙부처의 감독계통이 다원화되겠어? 이론화되겠어? 이론화가 되겠지. 44 중앙집권은 장점으로 부처별 전문적 행정분담을 통해 기능별 전문화를 달성하기 쉽다. 자, 중앙집권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 부처별로 전문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환경부, 교육부, 노동부, 그쵸? 그 다음 45는 뭐 틀렸어? 자, 이 신중앙집권 또는 신지방분권화에서는 특히 중앙집권의 관점은 지방자치 가치와 역사의 공헌을 인정한다는 속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신중앙집권은 분권화를 인정한 속에 주장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헌을 비판한다 틀렸고 46번은 신중앙집권 또는 신지방분권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은 지방 분산화를 통한 분권화 요인으로 작동할 뿐 당연히 신중앙집권화하고도 관련되죠.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쌤 신지방분권화하고 정보통신 기술이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우리나라 농기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번에 획기적인 게 뭐였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 맨날 이게 잡초 제거하고 그래야 되잖아. 호미가 왜 갑자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 미국에? 그렇지. 인터넷으로 우리가 이 유튜브 같은 데 간단히 찍어서 올리면 뭐야. 그 사람들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였어? 꼭 중앙을 거쳐, 옛날에는 중앙을 거쳐서 뭐였단 말이야. 국가에서 알려줘야 거기 가죠. 국가에서 홍보하고 막 그래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홍보 별로 안 하잖아. 그래도 완전히 거기까지 다 퍼져 들어가죠. 정보통신 발달하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한 게 BTS야. 그렇죠? BTS는 오프라인 같은 거 했으면 정말 한 번 다 가야 돼. BTS 전에 누구죠? 저기 박진영이가 키우는 애들. 있었잖아. 원더걸스 어땠어? 인기 한다고 미국 전부 투어하고 뭐 굉장히 힘들었죠. BTS 그런 적 있어? 그냥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금방 뜨죠. 요즘 지역 농산물 같은 경우도 어때? 당연히 여기 세계적으로 다 나가죠. 세계화되고 이런 것들이 자 봐봐. 그렇게 되면 신지방 분권화도 가능해 안 가능? 가능하겠죠. 차라리 또 자기 삶이 생산물이면 생산물일수록 권한을 주면 거기서 더더욱 홍보하는 것 더
자세히 잘 알 거고 자기 지역이 지역에 해당되는 거지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 발달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신지방 분권화도 하고 또한 뭐하고 돼요? 신중앙 집권화도 이뤄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신중앙 집권화 또는 신지방 분권화에서 자본과 노동을 세계화하는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신지방 분권화 동인이 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가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줄 수 있다고 그랬죠. 신중앙 집권화 또는 신지방 분권화에서 시와 농촌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이건 불균형 해소는 쌤 분권화에서는 잘 하기 힘들죠. 집권화입니다. 집권화. 자, 너무 불균형이 되면 해소하려면 중앙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쌤 대강 다 알겠어요? 이제 어려운 거 좀 지나갔어요. 쌤 제일 어려운 게 아까 뭡니까? 지방의회가 잘못했을 때 뭐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좀 어려울 거야. 그럴 땐 다 그림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이제 지역사회 권력구조. 이건 사실 이런 것의 연장이야. 우리가 정보체계론 혹시 들으신 분들 있죠? 정보체계론 들었으면 엘리트론, 다원론 들었죠?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엘리트가 자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엘리트가 권력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이익 집단이 행사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엘리트로는 뭐였어? 누가 권력을 행사한다는가? 지방에서 인천은 어디가 작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전북 쪽에서는 전주고 그렇죠? 뭐 강원도 쪽에는 강릉고 졸업자들이 뭐 꽉 쥐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인천은 어디? 인천 무슨 고였죠? 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평준화 되기 전에 잘 나갔던 고등학교. 전부 인천 토박이 아니죠. 재물포고는 아닌 것 같고 재물포고인가? 아 그런 게 있는데 알았어. 지역마다 그런 그런 엘리트들이 있어서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지역의 일들을 결정하더라 이러면 엘리트론. 근데 이제 그건 우리나라 말이고 엘리트론은 각 지역마다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각 지역마다 엘리트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특히 뭐 기업체를 갖고 있다든가 여기 SSG 우리 누구 있죠? SSG 이마트 정용진 그쵸? 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몇몇이 인천을 좌우한다 그러면 엘리트론이다 엘리트 그쵸? 천만에 그런 게 아니라 다원화되어 있다 여러 이익 집단들이 함께 한다 이러면 다원론이에요 다원론.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거야 이런 다원론에 대해서 그쵸? 그래서 여기 다원론은 여러 이익 집단들이 서로 뭐한다 서로 타협하거나 협상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인천시의 많은 결정들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우리 쌤들은 뭐가 맞는 것 같아? 인천시 뭐 청라지구 무슨 지구 막 결정하고 막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냥.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 방향으로 나온 건데 성장기구로는 뭐 엘리트나 이익집단 이런 사람들이 꼭 작용할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봐봅시다. 그 한번 보면
성장연합하고 반성장연합이 있다는 거야. 꼭 이렇게 다시 엘리트가 있어 좌우하고 이익집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장연합이 있고 반성장연합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반성장연합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동산업자 이런 사람들은 성장연합이겠죠. 거기 한번 볼까요? 부동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근데 성장연합이 승리한데, 자, 거기 도시와 장소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로건과 몰로체는 상품으로 장소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시장의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장소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측면으로 나눠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 빌딩의 입주자가 사용가치를 제공하는 집이 되는 반면 입주자에게는 그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대라는 교환가치를 제공하는 상품인 것이다. 그러겠죠. 즉 도시 장소는 어떤 사람에게는 생산과 고지를 위한 사용가치 공간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거나 팔거나 남에게 세를 주기 위한 사용가치 작품인 것이다. 상품인 것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환가치인데 미리 오타 쳐놨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거나 팔거나 남에게 세를 주기 위한 교환가치 상품인 것,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타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사용가치 상품인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 상품인 것. 로관과 몰로체는 도시의 특정 장소에 대한 교환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반드시 그 장소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매우 모순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만약 교환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주거지와 상가 등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공기나 물의 오염, 교통 혼잡, 주거환경 면에서 큰 쾌적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 기존 도시공간 이론의 사용가치 측면을 강조했던 것을 비판하면서 로관과 몰로체는 도시를 파악하는 데 교환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시대 추구 집단과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주민과 갈등이 장소로 주장한다. 자, 우리 시험대 어때? 빌딩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주로 사용가치로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빌딩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거 임대하고 이런 거 뭐 일하려고 집을 뭐 살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은 돈벌이 쌓이죠. 교환가치로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성장연합은 다시 주로 교환가치를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져줘야 자기가 뭐 할 수 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반성장연합 너무 많아하면 도시가 정말 탁해지잖아. 범죄도 많아지고 공기도 탁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긴단 말이야. 거기 보니까 위에 올라갑시다. 제일 위에 토지 자산가와 개발 관계자들은 기업과 금융업자 그리고 개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성장연합을 구성한다고 돼 있죠. 성장기구는 바로 밑에 존 노간. 그렇죠? 성장연합은 토지에 뭘 강조한다고요? 교환가치를 중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 도시에서 누가 이기더라? 성장연합이 일어나니까 대부분 도시는 이렇게 성장일로에 있더라.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자, 여기는 엘리트가 하더라. 여기는 여기 이익집단들이 하더라. 여기 성장기구로는 대부분 도시에서는, 특히 도시론을 이야기합니다. 성장을 강조하는 연합하고 반성장연합이 있는데 대부분 성장연합이 이겨서 도시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팽창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죠. 확실히 무엇에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시가 왜 지금 성장하고 아니면 이 반성장연합이 어떻게 해서 연합되는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니까 레즈미로는 지역이란 뜻입니다. 레즈미로는 프랑스에서 이런 생각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치연합으로서 비공식적인 실제를 가진 통치연합을 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이지만 일정한 세력 집단으로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 같이 극명하게 성장, 반성장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가치 말고 성장 가치 말고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가 형성돼 있더라. 통치연합이 형성돼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나번 보니까 통치연합이라고 돼 있고, 다번 보니까 특정 도시 정권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도시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부분과 비정부 부분 양 세력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이 두 부분의 행위자들 간의 협조와 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거기 215페이지 4번 보니까 레지미로는 개인이나 구조가 아닌 제도에 초점을 준다. 그렇죠? 거기 배경으로는 성장 기구론을 극복하려고 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다원주의와 엘리트 이론 간 논쟁도 이것도 극복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권력 협상을 통한 협력을 통한 선호의 형성 과정이다. 그래서 협력을 한다. 협력. 아까 여기 둘은 반목하고 그렇죠? 서로 경쟁을 했겠지만 주로 협력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에서도 새로 다룬 사회 영역의 도시개발 정책의 합의와 협력을 이룬 이유와 과정이다. 경제 결정론을 단순하게 수용하지 않고 정치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꼭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이 그렇게 형성돼 있더라. 그래서 거기 봅시다. 현상 유지 레짐하고 개발 레짐, 중상계층 진보 레짐, 하층 기회 확장 레짐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이 인천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살지? 어디가 제일 잘 살아요? 청라? 송도 좋습니다. 송도 바닷바람 많은데 거기가 잘 사나? 몰라요. 어쨌든 송도 이 사람들 가서 물어봐. 여기 좀 지역개발 좀 할까요? 싫어할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거기 중산계층 진보 레짐이 이미 형성돼서 환경 보호나 삶의 질 개선 이런 거 강조하고 나 뭐하는 거 뭐 이를테면 동사무소 같은 데 함부로하는 걸 되게 못 참아한단 말이에요. 뭐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 당시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렇죠? 그러면 돼 봐. 우리가 그러면 좋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이런 말 하면 좀 곤란한데 인천에서 조금 개발이 안 된다. 미추홀구? 청라가 안 된다요? 구도시 구도시가 그런데 안 된 데에서는 어떻게 지역 개발을 하려고 해야 안 해. 지역 개발해주고 재건축해주라고 막 그러죠. 그럼 거기 하층 기회 확장 레짐 봐봐. 저소득층 보호나 직업교육이나 대중동원이 과제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된.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만 봐도 레짐이 몇 가지야. 이 레짐도 있고 저 레짐도 있고 여러 레짐들이 있죠.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레짐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성장 기구로는 딱 대비되잖아. 두 가지가 갈등 관계로 있다. 근데 얘가 열심히 해서 얘가 위에서 보통 성장한다, 팽창한다. 이러는데 여기는 꼭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레짐들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송도가 지금 바꿔져서 그런 레짐으로 변한 거죠. 그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는 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레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레짐이래요. 그래서 선생님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근데 괜히 설명했죠. 미안해요. 자, 그 다음 220 봅시다. 220 얼른 보고 220페이지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레짐이론은 기업을 비롯한 민간 부분 주요 주체들 거는 연합이나 연대를 배제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서로 인정해 준다고 그랬죠. 서로 연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연계.
92. 지역사회 권력구조 성장기구로서 성장연합은 비성장연합에 비해서 부동산의 사용가치, 즉 일상적 사용, 성장연합은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라고 그랬죠. 지역사회 권력구조에서 지역경제사에서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면 엘리트 이론의 설명력이 더 높고,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정보 비대칭, 이 상위 계층은 잘 알고 하위 계층은 못 알고 그러면 훨씬 누가 더 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겠어? 상위 계층 엘리트들이겠죠. 94. 지역사회 구조에서 신다원론은 다원주의에서 신다원론은 뭘 인정한다 그랬어? 이익 집단이, 자 이거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일반 구다원, 그러니까 그냥 다원론은 이익 집단이 균등하게 참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권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신다원론은 인정을 해. 아 맞아, 기업가 집단이 훨씬 더, 우리보다는 기업가 집단이 훨씬 더 정책 결정에 참여를 많이 하죠. 그리고 더 가깝죠. 그런 걸 인정을 해, 인정.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 거기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기업 집단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공정하게가 아니라. 신다원론은 특권을 인정합니다. 이거 정책론에서도 했었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95. 지역사회에서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서 자기 소유의 주택가격 상승을 위하는 주민들이 많을수록 맞죠? 성장연합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96. 지역사회에서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서 토지 문제와 개발 문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도시 공간 확장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맞고. 97.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서 반성장연합은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운동 집단, 맞죠? 지역사회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성장기구론에서 성장연합은 반성장연합에 비해서 토지 또는 부동산의 교환가치 거꾸로 설명했고, 쌤 거기 박스나 밑에나 다 똑같은데 99번을 위로 올리면 돼요. A씨가 지역사회에서 함께 추진하는 공공상 제모습 찾기 전체적인 구성은 시가지가 바라보는 향교, 전통, 숲 등의 공간을 꼽히는 나무 쭉 보니까 스토인이 제시한 레짐 중 중산층 진보 레짐 맞죠? 환경 개선 강조하고, 그렇죠? 100번 이건 아까 사무위탁인데 100번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방식으로 지방자치제 계약에 의해서 자기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 위탁에 있는 사무위탁 제도 도입에 운영 중이다. 맞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가 지역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 규약을 정해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최근에 법이 좀 바꿔졌는데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102.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식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랬죠. 다음 103. 전국적 협의체 갖고 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식사 후에 거기 정부 간 관계론부터 하겠습니다. 정부 간 관계론. 자, 오늘 오전에 한 것 중에서 좀 중요하다 그러면 단체자치하고 무슨 자치? 주민자치, 단체자치. 그 다음 우리가 이 지방자치가 아닌 것, 특별지방행정기관, 그렇죠? 특별지방행정, 나중에 특별지방자치기관, 이 자치행정기관하고 좀 구별해야 돼서 특별자치행정기관, 이건 일선기관이고 지방자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를 조금 잘 봐두시기 바라고. 레즈미로는 거의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 정도 넘어서는 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즈미론보다는 차라리 어떤 게 더 성장기구론이 더 많이 나왔죠. 자, 그다음 아까 광역 방식, 공동처리, 연합, 뭡니까? 합치는 거 뭐라 그러지? 공동처리, 연합, 합병, 그쵸? 합병. 그다음 독립구. 좋습니다. 식사 후에 2시 뵙겠습니다.